또 정성호 의원, 먼저, 예, 최재천 의원 질의하시죠. 예, 최재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종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법무법인 개편은 개방 대비하는 거고, 공정은 서비스 강화, 이게 주된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경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국민적 사법 서비스 원활한 보장의 관건이다. 이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04년 10월 30일 현재 임명공직인 현황이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은 25명에 불과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무부가 이 법안을 제출한 게 2003년인데 이때부터 공직인 임명을 거의 배로 늘려놨죠. 그렇죠. 지금 25명이라면 2002년까지는 한 명도 없다가 임명을 안 하다가 2003년에 7명, 2004년에 5명,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25명 중에 12명을 임명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예비적으로 법안 통과를 예정하고 준비해온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그건 아닙니까? 예. 예. 저도 사실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기적으로 비칠까봐 질문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몇 가지 객관적인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관리 감독 한계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쓰셨던데, 감독 인력 부족, 적발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체적 위반 사례를 증거로 예시할 수 없을 뿐 잘못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보면 최근 3년간 공정인 징계 현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2년에는 공정인 징계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 들어와서 8건이에요. 정직 5, 과태료 2, 견책 1. 2004년에도 17건. 과태료 1, 견책 16. 근데 문제는 25명이 임명 공증인인데 이 16건 견책 중에 임명 공증인 견책이 2건이나 포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논리상으로 임명 공증인으로 임무를 전문화시켰을 때 각종 이런 비리나 잘못들이 줄어든다, 이런 통계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 법무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부터 법안을 제출하고 임명 공증인을 100% 늘렸고 내내 감독을 게을리하다가 2003년도부터 지금 공증인들 징계를 잡아내고 있는데, 잡아낸 실적조차도 대단히 미미하고,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총 17건 중에 작년 보면 그 중에 2건은 임명공정의 견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냐 이거죠. 법무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그 법안의 목적이 임명공정인도 똑같이 이런 비율로 과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불분명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김상일 교수님이 전 궁극적으로 김상일 교수님, 묻는 게 아니라 김상일 교수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정해보지만 아까 남성우 변호사님이 말씀 잘 하시던데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한계가 노정이 되고 훨씬 달라지더라. 아주 전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업무할 때 그 사인만 하던 건 소홀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 김상일 교수님 제안이 참으로 중립적이고 역시 이해관계를 떠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역시 판례 지적해놓은 경비업법 제7조 8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게 가장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 우리 대법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향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를테면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그만둔 다음 2년 동안 공직 제한한 거, 이것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인데, 이 유사 판례로부터 정관 예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리어 사실상 정관 예우를 해주는 이런 임명 공정인 제도가 과연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헌법 위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 부장님? 저희는 전직 고위 법원 검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변호사님들한테 문을 개방하고 다만 그분들 중에서 변호사 송무 업무를 포기하고 공직만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극히 일부에 관한 말씀이지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도리어 언론에 이 문장이 그대로 나가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뭐라고 쓰셨습니까? 사건 수행 경쟁력이 결코 기존 변호사들에게 뒤지지 않을 그분들이 송무 사건을 맡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떡을 줘가지고 이쪽 떡은 먹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이게 논리입니까?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정면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 언론이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정관예우 폐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신 이 떡 먹지 말고 이 떡 먹어라. 이거 줄 테니까 당신들 정관예우 하지 마라.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쟁력을 기르든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들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해소를 하든지 그 사람들 정관예우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관예우 할 사람들이니까 이건 먹고 떨어져 이거예요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 정관예우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양을 시켜주지 그래요. 간 나온 연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리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평균을 맞춰주고 아래를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맞추는 방법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험 강제주의를 채택하면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다. 전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전문가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한번 전문가 되면 평생 전문가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진입은 자유롭되 퇴출은 제한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전문가 임례하면서 권리는 자유롭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전문가 책임 문제점에 대해서는 쭉 글을 써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책임을 지우려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 말하는 공인회계사나 의사나 변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무과실 책임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징벌적 배상 책임까지 한꺼번에 가든지. 왜 변호사만 딱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전 동의해요 솔직히. 제가 변호사님의 보험 가입한 거 제가 3번째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그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보험료 나간 적 없으니까 손해배상 해준 적 없지만 매년 몇천만 원 보험료로 나가요. 전문가 책임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거론을 한 다음에 전문가 책임 전체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보험 감리주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을 전행한다. 그리고 보험 요율과 보험 형태에 대해서 손해배상 업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죠. 미국 보셨잖아요. 미국 공화당에 사는 게 지금 뭡니까? 손해배상 책임 한계를 규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의사들, 변호사들 매년 시위하잖아요. 보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손해배상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전체적인 고려 없이 무작정 보험 강제주의를 채택하니까 변호사들 무과실 책임을 한다. 이건 소비자 권익에 불리하다. 이건 대단히 단선적인 논리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논리 이상입니다.